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중 한 곳인 경동시장이 색다르게 변신했습니다. 시장 내에 이마트가 운영하는 상생스토어와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등이 입점한 건데요. 급감한 젊은 손님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시장 상인들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정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약재 판매로 유명한 서울 경동시장에 이마트 상생스토어가 등장했습니다. 방진어 시장 등 4곳의 전통시장에 이은 5번째 상생스토어인데 상인들의 요청으로 입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동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이었는데 근데 몇 년 전부터 소태화되고 고령화되니까 젊은 층이 안 와가지고 당진 개업식에도 가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야 우리 경동시장도 살 수 있겠다. 매장에서는 식재료부터 주방용품까지 다양한 이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데 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채소와 과일, 수산물 등 시장에서 파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깨끗하고 가격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또 매장 주변에 스타벅스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은 카페와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등을 마련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는 20, 30대 젊은 소비층이 안 온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문화 콘텐츠를 융화를 시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호 대립관계였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도전, 침체됐던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세계 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이 어떻게 끝나든 한국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중 양국이 상호 합의에 도달할 경우와 협상 실패에 도달할 경우 그리고 갈등이 더 심화할 경우 등 3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나마 유리한 상황은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 25%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미국 수출은 0.9% 감소합니다. 이때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도 대중 수출이 약 2천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최악의 상황은 무역 전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으로 확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미국, 중국, EU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돼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고 한국 수출은 6.4%, 무려 39조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에 도달해도 한국은 일부 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이 미중 합의의 대가로 한국산 반도체 대신 미국산 반도체를 대체 수입하면 한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은 약 4조 2천억 원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오르고 당연히 제품의 원가도 오릅니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품 단가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해왔는데요.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원가에 반영되는 시점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공공조달 인건비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을 위해 1년에 한 번 해오던 중소제조업 임금조사를 연 2회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에는 올해의 인건비를 지난해 7, 8월에 조사한 임금에 맞춰 산정하다 보니 인상된 최저임금이 제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매년 5월과 12월 발표하는 임금 수준을 곧바로 다음 달부터 인건비에 적용하면 공공조달 납품 단가가 신속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공 부분이 홀선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을 중소기업 납품 단가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산정 방식 등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며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자발적으로 단가에 반영해주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 기업을 상대로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정부 대책이 납품 단가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납품 가격에 원가 상승 요인이 반영이 되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기업을 직접 압박할 수단이 없잖아요. 대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이들이 원가 상승분을 납품 가격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한국인은 노후에 월 200만 원 가까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이를 위해 월 40만 원가량 저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은퇴준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노후 필요소득으로 응답한 평균 금액은 월 198만 원이었습니다. 노후 대비 평균 저축액은 한 달 4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축의 노후 준비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 가입률이 78%로 가장 높았고 개인연금은 45%, 퇴직연금은 35%였습니다. 최근 해양 관광, 레저의 인기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선과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낚싯배 선장도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운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상특보 발령 등은 물론 기상예비특보 발령 시에도 출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선은 임의 조작을 할 수 없는 위치 발신 장치 봉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객선 승선 인원 보고 체계도 개선해 이달부터 승선 자동 확인 시스템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는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에 대한 2단계 지원 대책이 담겼습니다. 군산과 통영 등 모두 6개 지역인데요. 실직자들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을 촉진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에서 2단계 지역 지원 대책으로 편성한 자금은 1조 원 규모입니다. 1단계 지원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남해안 중소조선소 구조조정, GM 군산공장 철수로 이들 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6월 말 끝나는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단 실직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데 추경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실직자들은 구직급여 기간이 끝나도 최대 2년까지 훈련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중인 실직자는 생계비 대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중소기업만 대상인 고용유지 세제 지원을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고 이들 지역에는 1인당 900만 원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1,40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합니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항공정비산업 등 대체산업과 관광산업 같은 보완 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1차 대책보다 2천억 원 늘어난 4,4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해당 지역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고향 사랑 상품권을 20%까지 할인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해 3조 9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짰습니다. 지난달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방안이 기존 재직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회계년도 시작 석 달여 만에 나온 추가 경정 예산의 목적은 2가지. 청년 취업난 해소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에 2조 9천억 원, 지역 대책에 1조 원을 쓸 방침입니다. 이 돈은 작년 정부가 쓰고 남은 돈과 한국은행의 이익금 일부, 기금 여유분으로 조달합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2조 9천억 원은
2018년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 3조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또한 지역 대책 1조 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추경으로 2배가 된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정부는 기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5년간 72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보태서 목돈 3천만 원을 마련해주는 내일 채용공제 신청 자격을 2년 이상 재직에서 1년 이상 재직으로 줄인 겁니다. 다만 여전히 3년에 3천만 원을 마련해주는 신규 취업자 대상 청년 내일 채용공제보다 불리하고 기업들의 가입률도 0.3%에 불과해 한계는 있습니다. 고졸 취업 장려금 400만 원 지급 대상도 1만 명에서 2만 4천 명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취업 후 대학에 들어간 9천 명에게는 한 학기 3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조선자동차 구조조정에 직격탄을 맞은 전북과 경남에는 실업급여를 2년 더 주는 등 두 지역 지원에 1조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거센 반대를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에 이어 이번엔 현대차 앞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펀드들은 대체로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배당을 더 달라거나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팔아서 돈을 챙기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한지희 기자가 이들 헤지펀드의 행태를 정리해봤습니다.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습이 시작된 것은 외환위기 뒤인 2000년대 초반 SK가 겪었던 소버린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영국계 펀드 소버린은 2003년 거액의 분식 회계가 들통나 휘청거리던 SK의 지분 15%를 사들여 2대 주주에 오릅니다.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최태원 회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분을 늘려 적대적 인수합병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2년 뒤 시세 차익을 9천억 원을 거두고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2006년 KTNG를 공격했던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펀드 스틸 파트너스와 연합해 주식 6.5%를 산 아이칸은 경영 개입을 선언했다 주가가 오르자 되팔아 차익 1,500억 원을 챙겼습니다. 삼성물산은 2차례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2004년엔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가 등장했고 2015년엔 미국계 펀드 엘리엇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공개 반대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엘리엇은 최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일주일 만에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며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추가 조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이번에도 주가를 올려 차익을 챙기려는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들 펀드가 공격한 기업 대부분은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대주주의 전횡 등으로 법적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 곳들이었습니다. 개방된 자본시장에서 기존 경영진만 보호하는 제도는 도입이 불가능한 만큼 기업 스스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는 게 최고의 방어책이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에서 불거진 성차별 채용 논란과 관련해 이 금융권 관련 제보가 들어와 금융권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5일 오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정 장관이 성차별 채용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외 금융권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실태 조사를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김 원장은 여성 채용을 줄이는 것 자체를 징계할 수 있는 감독 규정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채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단 3명만이 거친 공직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단 3명만이 거친 공직이라고요? 이거 혹시 새로 생긴 공직이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틀렸습니다. 1962년부터 줄곧 있었던 공직이었고 현재는 3대가 이어받아 활동하고 있죠. 네,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그야말로 히든잡이겠어요. 네, 정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이 바로 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임명장이라고도 써 있고요. 국무위원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써 있는데 그런데 국무위원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 여러 명이 거쳐간 자리인데 알고 싶다. 정답 좀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필경사입니다. 바로 필경사라는 직책이 저 임명장을 쓴 것입니다. 네, 저 임명장이 인쇄한 게 아니었다고요. 이 글씨가 저렇게 반듯한데 사람이 직접 썼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필경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인데요. 필경사는 대통령을 대신해 붓글씨로 임명장을 써주는 정부 소속 공무원을 뜻합니다. 1962년 일대 정태룡 전 사무관을 시작으로 2대 필경사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일했는데요. 현재 3대 필경사는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김희중 사무관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공무원의 임명장을 사람의 손으로 쓰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네, 그런데 모든 공무원의 임명장을 사람의 손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5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까지 매년 약 7천 명의 고위 공무원만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수의 공무원만이 손으로 쓴 임명장을 받기까지는 수차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엔 모든 공무원이 손으로 쓴 임명장을 받았지만 컴퓨터의 발달로 점차 양식화된 임명장이 주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보다 의미 있는 임명장을 바란다는 공무원들의 청원에 3급에서 5급 모든 국가직 공직자의 임명장은 붓으로 작성해서 수여하도록 방침을 바꾸며 지금의 제도가 정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필경직 공무원의 손을 거쳐야 진짜 고위 공무원이 되는 거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매년 7천 명분의 임명장을 작성하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3대 사무관인 김희중 씨가 아침마다 출근해서 하는 일은 매일 30분에서 40분 동안 목을 가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임명장을 바르게 쓰기 위한 마음가짐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루 평균 약 30장 정도의 임명장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장을 쓰는 데만도 15분이 걸릴 정도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7시간 가까이를 임명장을 쓰는데 할애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으로 쓰다 보니 직함과 이름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 임명장을 쓰기 전에 몇 번씩 확인을 하고 획 하나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임명장 한 장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또 다른 필경직 공무원인 김동훈 주무관과 업무를 나눠서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권 교체기와 인사철에는 72개 정부기관별로 평균 60장에서 70장 정도의 임명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밤샘을 하는 경우도 잦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인쇄술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 굳이 손으로 쓴 임명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쇄가 된 임명장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글씨가 지워지거나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반면 직접 쓴 글씨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가치 있는 임명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손으로 쓴 임명장에는 직접 국세까지 찍혀 나오는데요. 이는 당신이 국가가 관리하는 사람이니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공무원의 사명감까지 부여하는 자리라니 필경사가 되면 책임이 정말 막중하겠어요. 그렇다면 필경사는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나요? 네, 필경직 공무원은 매년 뽑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생겼을 때만 뽑는 것이 특징인데요. 김희중 사무관의 경우 계명대학교 서예과를 진학해서 군에서도 붓글씨를 쓰는 모필병으로 복무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행정자치부 상훈과의 훈장과 대통령 표창장을 쓰는 직원이 퇴직을 하며 필경사를 추가로 뽑게 돼서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6급 공직에 특채됐다고 합니다. 이후 2009년 11월부터 임명장 교부 대상을 3급에서 5급 공무원으로 확대하면서 업무가 더 많아졌고 이 때문에 직원을 한 명 더 뽑아야 현재는 김 사무관과 함께 임명장을 나눠 쓰는 김동훈 주무관이 필경직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경직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서두르지 마시고 다른 일을 병행하며 꾸준히 서예 기술을 연마하다가 공고가 떴을 때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공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며 사명감을 부여하는 뜻깊은 자리라는 것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소수만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필경직 공무원에 여러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채원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